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제 황금의 휴일이 시작됩니다. 불금 이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이 4월 초파일이죠. 아주 연휴 동안 잘 쉬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월요일에도 방송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로 지명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피니언 비평에서도 다룰 예정인데요. 참 기가 찬 일입니다. 한마디로. 오죽했으면 조선일보가 사설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비웃었겠습니까? 조선일보 사설을 쭉 읽어보니까 이번에 총리를 바꾸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왜 총리가 물러나게 됐느냐. 상당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자업자득입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 깃발을 내세웁니다. 부패와의 전쟁 이완구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이완구는 이미 청문회 기간 동안에 7개, 8개의 비리 부패 의혹으로 사실은 자기 자신이 부패와의 전쟁에서 그 표적이 돼야 될 인물이다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이완구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부패와의 전쟁 총대를 매는데 그 부패와의 전쟁의 칼날이 전 정권에게로 갔던 겁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이명박이는 못 건드리고 그 주변에 건드리다가 결국은 자원외교 쪽으로 칼날을 돌려서 거기서 특혜를 받은 인간들이 없는가 찾다가 성완종이 튀어나와서 결국은 성완종을 때려잡았던 그런 과정 속에 성완종 회장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남긴 리스트가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이완구가 물러나게 됐던 겁니다. 성완종 전 경남교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완구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 실세들 이름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일이 커진 데는 정권이 순리대로 검찰 수사를 진행시킨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명박을 표적 삼아 그것도 비겁해요. 이명박 본인을 겨냥하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바로 주변도 겨냥 못해요. 이명박 아니면은 이명박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라면 누굽니까? 이상덕이나 박영준이나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재호나 이재호는 깨끗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틀었는데도 이재호는 멀쩡한 걸 보면은 아니면은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라든지 전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겨냥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비겁하게 전 정권을 제대로 표적도 못하고 기틀을 잡다가 그중에 나왔던 인물이 바로 성완종이고 그것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이런 일들을 자초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패와의 전쟁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황교안을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로 승진시켰다라고 조선일보는 지적을 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인위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접고 대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총리 후보를 골라 통합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굳이 황교안을 골랐습니다. 부패 척결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면 검찰 지휘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계속시켜야지 왜 그런 권한도 없는 총리로 발탁하느냐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불패 드라이버 초연음에서는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전문가를 총리로 골라야지 왜 이따위 황교안을 골랐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일보 마지막으로 비웃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총리의 위상은 한 달 가까이 비어 있어도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추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참에 총리제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황교안이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나라에 정말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필요한 것인지 입증해 보이는 일부터 해야 할 판이다라고 조선일보 쓰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도 웃기는 신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황교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지위입니다. 총리 없애려면 개헌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총리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구현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구현됐던 적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총리 때는 완전히 책임총리였습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외에 별로 안 챙겼어요. 나머지는 이해찬 총리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현재의 헌법을 제대로만 운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마치 대한민국 헌법을 박씨 왕조의 왕가의 권리장전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박근혜가 문제인 겁니다. 왜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못 날립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리고 박근혜 밑에서 설설설 기는 장관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고위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왜 박근혜 앞에서 설설 기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검찰이라는 칼날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까불면 집에 가, 짐 싸서. 말 한마디면은 인정사정 없이 날립니다. 희한하게도 박정희 빠돌이들이 있어가지고 박근혜 빠돌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려도 박근혜 대통령 무사히 넘어가요. 현재 박근혜의 힘은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번 황교안 지명을 보고 제가 제일 실망한 사람은 김무성입니다. 사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른바 보수진영 그리고 범여권 내부의 기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부패척결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겨냥한 겁니다. 검찰 지휘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계속 시켜야지. 왜 그런 권한도 없는 총리로 발탁하느냐. 이 분위기가 사실은 범여권의 분위기고 보수진영의 분위기입니다.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김무성 참 잘된 인사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무성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몸을 낮출 때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를 공격하면 공멸한다. 뭐 그런 인식에서 속이 디비지더라도 겉으로는 참 잘된 인사다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속내를 숨기고 위장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요. 김무성에겐 실망이 큽니다. 이런 인간이 여권의 1위 주자라는 게 참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 인간들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뭐 더불어서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월 6일 오후 1시에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미디어통신과 국민TV 임시대의원총회를 엽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지난 총회에서 사실 뭐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 약간 좀 열을 받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전혀 의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은, 올 들어 뭐 계속 그만두고 해가지고, 재정 형편은 어렵고, 이걸 어떻게 미봉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나, 거기 고민하느라고, 미처 이사장을 물어날 찬스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저를 물러나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뭐 소수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양심가들은 그런데 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물러난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면은 파토 날 것 같아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겠다 해서 사실은 임시총회를 열게 되었던 건데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올 초에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또 미래협동조합 이사장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함부로 물러나지도 못합니다. 후임자가 있어야 물러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그런 거 따지면 못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물러날 테니까 6월 6일 대의원총회에서는 이 자리에서 차기 이사장감을 반드시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그 이후에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물러날 사람이 관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셨던 유시춘 씨를 이사회 추천 후보로 영입을 하셨고요. 이사회 추천 후보는 조합원은 안 됩니다. 그 취지는 말하자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분이 있을 때 조합원이 아닌데 어떻게 이사가 될 수 있느냐. 결국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정관에 그렇게 규정됐던 겁니다. 물론 유시춘 씨가 이번 6월 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무사히 이사로 선출되면 이사장은 이사들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무사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올 들어서 뭐 재정도 어려워졌다는 사실 만천하에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함으로써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게다가 또 계획을 출자했다가 탈퇴한 조합원이 트위터에서 떠들고 다니고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 않은 마당에 새로운 이사장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인권위의 상임위원을 영입하셨던 유시춘 씨를 영입해온 이사진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행편이 안 좋으면은 이사 조합원 선출 이사도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두세 명은 지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명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저도 놀랍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감하기 한 이틀 전에 조상훈 국장이 자기가 사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뭐 들어온 이사 후보도 없고 해서 자기가 이사직에 출마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과거 옛날부터 노정민 국장, 김용인 국장, 조상훈 국장은 이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사가 되기를 종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다 거절당했습니다.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러나 뭐 선거는 공정하게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일체 어떤 얘기도 안 했는데 목요일 날 까고보니까 조상훈 국장 지금 단수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규정상 단 한 명이라도 입후보를 하면은 연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장된 뒤에 들어오는 후보와 미리 지원한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깜깜이라고 몇 명 지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마를 해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출마 까보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 나도 하자라는 식으로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뭐 유감스럽지만은 1인 후보로 대의원총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경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아마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해서 많은 분들을 이사진으로 영입할 그럴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건 제가 물러나고 난 뒤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뭐 물러났어도 일종의 비공식 고문으로서 뭐 조언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임시대의원총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6월 6일 날 임시대의원총회 만약에 물론 이제 저희들은 성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만 성원이 안 되면은 저는 자폭하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일이 없도록 이번 6월 6일 임시대의원총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뭐 대의원은 아니더라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이 서영석 타임즈 요즘 제 인기가 많이 없나 봐요. 저도 뭐 사실 좀, 사내 일에 복잡하다 보니까 외부 홍보에 좀 의욕을 잃어가지고 별로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도 어제 못 들어가지고 뭐 저보고 빠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 들어 노정민 국장 사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사장을 사퇴해서 분위기를 일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사장이 사임하기 위해서는 차기 이사장을 뽑아야 되고, 차기 이사장은 반드시 대의원 총회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들이 호선해서 주의를 받는 형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만두지를 못하고, 게다가 뭐 이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오고 나가는 마당에 6월 6 그때는 임시대의원 총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나까지 미리 물러난다고 선언하면은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서 한 3개월 전에 이사들에게만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리면은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 그리고 상임이사직도 사퇴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조합원의 자격으로 미디어협동조 국민TV에 기여하고 저를 쫓아내지만 않으신다면은 방송도 계속하고 싶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를 한 2년, 한 4, 5개월 부려먹었으면은,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은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협동조 국민TV 한 2년 반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었는데요.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사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6월 6일 임시대의원 총회가 축제의장으로 반드시 끝나리라고 확신하고요. 새로운 임직원들이 진용을 정비하면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맹렬하게 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7월 6일 날 물러납니다. 안전히 떠납니다. 그 이후에는 방송을 계속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김영민 국장도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득을 해서 방송으로는 여전히 김영민 전 국장 그리고 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조합원 캠페인 이런 프로그램을 지망을 해서 조합원들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뭐 물러난다고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아쉽다 늘 그런 겁니다. 예. 자,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금요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이해하시고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자,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자, 이 통합이나 소통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이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 거다. 뭐 이런 평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내건 이유는 정치개혁 그리고 비리척결입니다. 국민통합형 총리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사정을 이끌 총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놓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 발탁하는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 명확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치개혁을 위한 전방위 사정을 진두지휘할 공안 총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아닌 정권의 보위에만 매몰된 총리 지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니, 잠깐.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후한무치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치개혁을 위해서 난 이 얘기 못 들었었는데. 예. 야, 진짜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이구만. 이게 이제 정치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정치권을 갖다 조직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완종 리스트 파문 불거지고 나니까 예. 다 고치고 이참에. 아니, 성완종 리스트에서 돈을 갖다 준 게 누구 때문에 준 건데. 그렇죠. 자기 때문에 준 거 아니야. 뭐 솔직히 홍문정이가 뭐가 이뻐가지고 2억을 갖다 줬겠어. 그렇잖아요. 유정복이하고 서병수가 뭐가 이뻐가지고 거기다 1억, 2억을 갖다 안겼겠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라고. 선거자금 쓰라고. 영수증 처리하려면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영수증 처리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정치권 사정의 제1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자기는 쏙 빼고. 진짜, 야, 이 후한무치가, 이런 후한무치가 어딨어. 이 얘기는, 야, 니들 다 썩었지. 자식들아, 내가 임기 말이라고, 이제 임기 말로 접어든다고 내 말 안 들어? 다 죽일 거야. 이런 공갈 협박입니다. 공갈이라고 하시면 저기 윤리심판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거야, 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고, 그것도 미친놈들이지. 나 진짜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건이 아니라 미친놈들이에요. 나는 진짜 문재인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왜냐면 그 동네에 대해 관심도 없고 솔직히 뭐 새누리당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랄 연병을 뜨는 걸 보면은 문재인한테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국 이제 안철수한테 그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안철수 선생이 무슨 옆에 문재인 둘러리 쓰기 난 안철수가 맡았으면은 안철수가 크게 성장한다고 봤는데 본인은 하여튼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국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마각이 드러난 거야. 조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으면은 반대 안 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조국 교수가 무슨 4대 계획 아닌가 뭔가를 다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선 의원 의상들은 적지에 출마하든가 아니면 은퇴하든가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목을 겨냥한 거거든. 그러니까 조국 안 된다고 지금 지랄 연병을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을 겨냥했던 것은 문재인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을 하면서 문재인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은 옛날 이해창이가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아주 이기택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윤환 전부 다 싹싹을 정리했던 것처럼 그게 가능해요. 그게 문재인에 대한 차기 대선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천 개혁이 가능해지는 이런 묘한 함수가 발생을 합니다. 왜? 잘라버리면은 그러면은 불복 출마하죠? 당선 안 돼요. 공천 개혁이라고 하면은 이 지금 비판하는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벌어지면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지. 근데 그런 얘기 하면은 욕먹을 테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그 문재인 뭐 지도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지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따위 얘기로 포장을 하다가 조국이 딱 된다니까 마각이 확 드러난 거야. 조국을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 조국이 뭐 선거 책임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이 뭐 어디 누구 새누리당에 누구 문도리크처럼 복사를 한 사람이야. 조국 교수의 법학 논문 인용률 1위 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국 폴리페스라고 지랄하는 놈들 입이 쏙 들어갔잖아. 이게 다른 연구자들이나 혹은 석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기존에 나온 논문을 인용하는 그 인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논문이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국 교수의 인용률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폴리페스가 아닌 거지. 실력이 빵빵한 교수인 거지. 아니 무슨 누구처럼 논문 복사를 해가지고 교수가 됐어. 누구처럼 성추행을 했어. 그렇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야. 공천개혁 한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 싸가리 정리해야 될 인간들이 누군지 다 드러난 겁니다.
나쁜 놈들이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도 같아요. 이거는 뭐 편드는 거 아닙니다. 어느 쪽이. 네. 왜냐면 친노 패권주를 내려놓으라 하는데 네. 도대체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무슨 요구인지 해석하는 데도 좀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친노 패권주를 내려놓으라는 게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 공천권 나눠 갖자는 그렇지. 건데 근데 나눠 가지려면 거머 쥐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지.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든 약속했던 개혁 공천 개혁은 못 하잖아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국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뭐 거머쥔 전문가 다음에 시간 나눠 그건 갖자는 뭐 건데. 당신이 일고. 그렇죠. 국회의원 공천은 나는 공천돼야 되고 그리고 내 똘마니들도 공천시켜줘야 되니까 예. 뭐 10%는 나 줘. 10%는 뭐 누구 김한길이 네가 가져가. 박지원이 나는 호남에 지분이 있으니까 한 30%는 나 줘. 그렇죠. 이래야겠던 거예요. 그런 요소 야,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거부한 거, 수락하지 않은 것도 거기서 어떤 조율할 어떤 자신이 없었다거나 이게 너무나 큰 부담이라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조국 교수를 밀고 있는 조국 교수는 막 SNS 등등에서 공천개혁, 예, 개방형 국민 경선제 막 얘기하니까 이거 냅뒀다가는 잘못하면 다 이제 드디어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암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김한길이도 암이었어요 보니까 난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암종이었더라고. 다 도려낼 절호의 찬스가 도래한 겁니다. 그 초개파 혁신 기구 얘기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위원장 모시고 띄우는 작업을 하면서 잠깐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잠깐 한 며칠 들어갔었죠. 다시 한 엊그제부터인가요? 강하게 또 나오잖아요. 뭐 김한길 전 조국 대표도 때문이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게 어디 있는지를 네.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야, 니들 진짜 내 바닥이 다 드러났으니까 빨리 철수할 준비해라. 그렇게 보면요, 이 사장님. 철수할 준비하라 하니까 좀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공언을 했고요. 네. 예, 공천 개혁 내려놓겠다. 프라이머리 하겠다. 그거를 의총에서 의원들이 다 같이 추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굉장한 거예요. 그 당은 정말. 아니, 글쎄,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한나라당이었고 그 이전에는 말하자면 군사 독재 혹은 친일파들 뿌리로 쫙 이어져 있는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이에요. 이런 기득권 세력은 권력을 잡으면은 그 권력이 꿀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잡아서 어떻게 치부하고 어떻게 이득을 취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인간들은 개우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집권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사회의 그 주류 시프트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던 거야. 그래서 권력의 달콤한 맛을 몰라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속성은 그 권력의 꿀물을 없애라는 주의거든. 그래야 사회가 평등해지고 그래야 사회가 자기 계층 상승이 쉬워지니까 더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기본 관념을 갖고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새누리당은 갖고 있는 놈들이 주구장창 잘 살고 못 사는 놈들은 그냥 대충 그냥 TV나 이런데 뭐 쇼 이런 거나 보여줘가지고 3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포츠, 섹스 이런 거나 뭐 해가지고 대충 그냥 흐르적 그렇게 만들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관념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 이지가 새누리당이 훨씬 강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해봤자 문재인 지만 좋지. 씨발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 라는 관념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새누리당은 우리 여기 권력 이러면 죽는다. 이런 기본적 관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 딱 봉착해 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새누리당은 단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중앙당의 공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죠. 네.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에서 권력의 본질은 공천권인 건데 네. 새누리당은 정말로 그거를 일사불란하게 조금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김문수 전 위원장 시절부터 어쨌든 밀어붙여가지고 의원들이 의총에서 이걸 다 같이 추인한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당이다. 예. 보세요. 내가 옛날 제야를 담당했던 기자였어. 내가 천연명 때 그때 그 여소야대 시절에 신민중화당을 출입하면서 뭐 찌끄러기로 제야까지 담당하라 하더라고. 그때 제야가 너무 형편없었거든. 이게 제도 정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 이른바 진보적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쭉 봐왔는데 이재호하고
김문수가 가장 권력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재호는 그때 민중당 시절에 예, 민중당 사무총장 하면서 그때 제야 담당 기자를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봉투까지 준 사람이에요.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때 내가 이제 제야 출입 기자 간사를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진보 정당의 사무총장이 봉투까지 주느냐 들었더니 한 10만 원 들었더라고. 네. 야, 그만큼 권력의지가 강한 사람이 제야에 있다가 새누리당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오리지널 새누리는 더해요. 아주 권력의지가 강하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기라고 그리고 큰 이익 앞에서 자기 작은 이익을 언제든지 집어던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건 배워야 돼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차피 지금 못하는데 내 거라도 챙겨야지 라는 패배의식이 밑에 바탕에 쫙 깔려 있습니다. 호남을 붙들고 있으면 주구장창 국회의원 하는데 국회의원 되면 또 함부로 못 건드려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명백한 물증이 없는 한은 함부로 건드지는 못하죠. 이런 차이가 결국은 새누리당은 그런 공천개혁 집권을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10년 집권했잖아. 바뀔 때가 딱 됐거든. 그리고 인물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움직이는 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반대예요. 문재인 씨발 지가 돼봤자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 문재인 대표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 안철수 지가 되면 지나도 내가 좋아? 라는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야당을 데리고 정권교체, 난 이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 문재인이 되면은, 노무현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좋은 일 뭐가 있어. 손해만 잔뜩 봤지. 노무현 대통령 돼가지고 손해본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만은. 사실 강고문 회장이나 손해본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이득을 취했습니까? 사실 새누리당 집권하고 나서는 참 그 사람 챙겨주는 걸 옆에서 보니까 끝내주더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은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러나 제가 이명박근혜의 지금 8년을 쭉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셋 중에서 한 명, 즉 3분의 1이 생애 첫 일자리를 아르바이트로 시작하고 노인네들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가지고 폐지 주어서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면서 이건 진짜 정권이 바뀌어서 뭔가 이 활력을 주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 까지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그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이득이 있어서 참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당선됐을 때는 그런 시민들의 힘이 동력이 돼가지고 정권을 그때는 교체가 아니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새로운 또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나 또 때가 되면은 또 항상 들불은 때가 되어야만이 불타오르는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황교안 장관 얘기를 계속하죠. 오프닝 열었다가 사설을 읽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자, 근데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통합, 소통, 걷어찬 공안총리 지명. 황교안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법과 원칙보다는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법 집행에 충실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제지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서 정권 눈밖에 난 검찰총장을 찍어낸 법무부 장관이란 오명을 남겼죠.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주도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나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에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철저히 따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인물에게 통합과 소통의 국정을 펼치기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이겠습니다. 책임 총리도 언감생심입니다. 황교안 지명자는 야당과의 관계도 파탄낼 공산이 크다고 경향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매번 정권의 보위대로 나서 야당과 충돌해왔습니다. 야당으로부터 2차례나 해임 건의안을 제출받았을 정도입니다. 황교안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 예우, 증여세 탈루, 병역 면제 등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2011년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대형 로펌에 재직하면서 17개월 동안
15억 9천만 원을 받은, 야, 예, 한 달에 뭐 한 1억 가까이, 예, 야, 이건 뭐 중소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연봉을 네, 17년치 연봉을 1년 만에 받으셨구만. 야. 17개월 동안. 대단합니다. 네. 이게 9천 뭐 한 몇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한 달로 따져보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로 새누리당에서조차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황 지명자가 비리 척결의 적임자로 매김되는 것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썼는데 경향은 네. 고개를 갸웃거리는 정도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개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조선일보 사설이 비운 그 보면은 맛 간 거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박근혜의 말로도 박정희와 비슷할 거다고. 물론 이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지철 강경파 했지 않습니까? 각하 300만이 큰 부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야 뭐 그냥 밀어버리면은 싸그리 밀어버리면은 정리된다고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 차지철의 역할을 지금 황교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총리라는 것은 국민 통합형 운운하는 이유는요. 정부의 의지는 법에 의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린다? 세법을 개정해야 돼요. 정책과 법. 그렇죠. 예. 모든 정책은 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국회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그 법을 성안에서 사실상 뭐 대통령의 의지이지만은 형식적으로는 그 국회 제출하는 사람은 대개 행정부의 수반인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야당과의 관계도 매끄러워야만이 불필요한 송호전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개혁 운운하면서 계획의 제1 대상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이 시켜가지고 정치권 조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공갈 협박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나 야당으로서는 혹은 여당으로서는 황교안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도대체 국정은 나한테 내 팽개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부정선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이번에는 그 집권 초기에는 국정원이나 군사이버 사용물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지. 그러나 그때는 면피할 수는 있었어요. 아, 이명박이 한 거야. 저 새끼가 내가 뭐 해달라고 했나? 뭐 속으로는 진실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그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성한종 리스트는 자기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법 대선자금이 문제돼가지고 부패의 전쟁을 하고 있는 판인데, 야, 진짜 이런 후한부치한 얼굴 뚜껑기가 진짜 3건, 4건, 5건, 6건, 12건이 되고도 남을 인간이지. 어떻게 그런 입에서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근데, 예, 그러니까는 그 감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황교안 장관이요. 이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 전면에서 그러니까 다 이 황교안 장관이 했더라. 이게 뭐 관여 사실상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거, 직접 나와서 변론까지 주장까지 했죠. 그리고 최동욱 검찰 날린 거,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선거법을 적용하는 거를 반대했다는 거 뭐 이미 이건 다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공기관, 그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에 최전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방패가 되려고 했다는 거겠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조작 사건도 사실상 유우선 간접 증거 조작 사건, 법무부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이 정권하고 관련해서 모든 큰 이 변곡점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냥 인간적으로는 대통령 자리라도 물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황교안을 키워가지고 차기 후보로 만들 생각인가 봐. 옛날에 전두환이가 장세동이 키우려고 했던 거 똑같은 거지. 예. 아니 뭐 부적절한 인사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황교안 장관한테 이 정도 해주는 거를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참 진정한 그냥 이너스클이구만. 예, 우습게 생각해 보자면 그걸 2위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활자로는 읽는데 이게 인지가 확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렇죠. 모든 것에 함께했죠. 황교안 장관은. 예. 그래서 나는 지금 황교안에서 차지철의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정말 이건 위험하다. 각하 제게 맡겨주십시오.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정치개혁 하겠습니다. 사정의 칼날 휘둘러서 김무성 수원대 의혹 있잖아. 다 잡아넣을까요? 아이 김무성이도 잡아넣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말. 야, 아무튼 이건 어떻게 표현은 다 마음속으로들은 엄청나게 하고 계실 텐데 참 단합에 들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요. 지금의 검찰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하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 속 남은 6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언이나 정황이 없어서 쉽지가 않다, 수사가요. 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 기소로 이번 사태 전체가 일단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황교안 장관이 총리 자리 이 목전에 가 있는 것도 연결이 되는 대목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이 검찰의 이런 입장, 주장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가 박재현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납득이 가는 그런 글이라서 네.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중앙일보 박재현의 시시각각이고요. 수사팀에 필요한 건 무대포 정신이란 제목의 칼럼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검사의 설명은 조금 더 직설적입니다. 이러면서 그 검사의 말이 소개가 좀 됩니다. 문답이네. 박재현 논설위원이겠죠. 이 사람이 직접 들은 얘기인가 봅니다.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나 야구에서 2할 오픈의 타율은 평균이다. 3할 때를 치려면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해야 한다. 8명 중 2명을 기소해서 25%의 성공률을 보인 것은 나름 선방했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나머지 6명은 수사를 안 한다는 말인가?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는 보겠지. 그렇다고 대선 자금 수사라고 보면 좀 그렇다. 성완종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수사를 하란 말인가? 2003년 대선 자금 수사의 추억을 가지면 안 된다. 그때는 SK에서 물증을 확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대선 자금 수사는 불가능하고 정치인 개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는지 챙겨보겠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 때 대선 자금 수사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시작됐을까요? 수사의 시발점은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 씨였죠. 최 씨가 SK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수사 확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검찰의 고심도 그만큼 컸습니다. 불과 1년 전 SK 분식회계 사건에서 확보한 수사 단서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나섰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수사의 배경은 상황 논리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일부 기업은 협조하면 선처해주겠다며 회유하는 방식으로 자백을 받았습니다. 한 검사의 말입니다. 진실을 위해선 어떠한 것도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당시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았다. 한마디로 무대포 정신이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씨가 남긴 메모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수사의 단서는 충분합니다. 리스트 당사자들을 상대로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미적거릴까요?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관행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검사스러웠던 검찰이 두 번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수사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는 습성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입니다. 황교안 장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중용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요구하는 이들의 지적이 좀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는 무대포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국민을 믿고 일단 뛰어들어야 한다. 좌고우면하는 순간 정치 논리에 휩싸여 수사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국민 타자가 2할 오픈의 타율에 만족해서야 되겠냐. 이런 말로 글이 맺어집니다. 중앙일보가 칼럼이 얘기야, 시원하게 썼네요. 예. 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갖고 있는 비중이 파워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검사들이 대통령 우습게 본 겁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리 원칙도 없이
자기 말 잘 듣는 놈을 갖다가 검찰총장 시키고 인사권이 있으니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때는 청문회도 없었던 시절이야.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총리 외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예. 하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지금 이명박이처럼 무조건 기소해가지고 다 무죄를 받든 말든 시키는 대로 하면 착착착 영전 시켜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말 잘 들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다 바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철저하게 거꾸로 갔어요. 왜 철저하게 거꾸로 갔느냐? 그렇게 자신에게 충성하는 검찰이 아니면은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검찰은 썩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썩었다는 게 부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게 뭡니까? 검사가 되면요. 젊은이들이 검사가 왜 되려고 합니까? 정의감 때문에 검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사회의 악을 내가 직접 바로잡겠다라는 정의감을 가지고 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검사들이 지금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고검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차장검사가 되기 위해서 부장검사가 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속으로는 디비지더라도 멀쩡하게 아무 죄 없는 줄 알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벌금을 때리고 해야 출세한다. 그게 썩은 거지.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미 썩은 놈들이 지배하고 있고 얘들이 지금 정치자금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 8명 중에서 2명만 기사회를 ER 오픈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는다 진짜. 속이 뒤집어집니다. 예. 중앙일보가 굉장히 잘 짚었습니다. 기억이 다들 나시죠? 어렴풋이. 이 참여정부 때 대선자금 수사. 예. 이거 시작할 때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번질 거라고 예상이 전혀 안 됐었죠. 파고 들어가고, 예. 눈치가 보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 들어가서 어쨌든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그 죄가를 예, 당당하게 치렀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읽으면서 사족을 좀 달았는데 사실 떠올려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죠. 근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SK 비자금 수사다가 예. 분식회계 수사다가 튀어나온 걸 가지고 예. 한 겁니다. 지금은 솔직히 성한종 리스트가 불분명하다고 엠뱅한 불분명하게 뭐가 불분명해? 내가 보기엔 너무나 명확하구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니까 네.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뭐 태어나서 야 이거 처음 어떻게 보는 물떡이 해야 단서니까. 되냐 이렇게 예. 존나게 고민했을 거야. 그러니까 썩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정의를 위해서 검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젊은 시절을 갖다가 되돌려보라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되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가. 예, 아마 태어나서 이런 정황 증거는 처음 보는 검사들도 많을 테니까 많이 좀 당황을 했는지 뭔지 아무튼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는 것인지 이런 책임은 저를 비롯한 전 내일 모레 60이니까 5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60대 70대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예, 자 다음 토픽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좀채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엊그제 내놓은 경제 전망치 이런 암울한 현실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KDI는요. 올해 성장률이 애초 전망치 3.5%보다 낮은 3.0%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쎄요. 이 3.0도 KDI는 조금 또 후하게 잡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5%? 3.0%? 정부는 이제 3.5%를 잡았는데 이걸 낮춰가지고 KDI가 3.0으로 봤다는 그래요? 거죠. 예. 우리 수준의 3.0이면 고도성장입니다. 예. 예.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엔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예. 높은 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개판 오부지인데 3.0 같은 소리고 자빠졌네. 네. 자,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3.1% 요 전망치를 내놨죠. 비슷비슷한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KDI는요, 하는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내리고, 예, KDI도 같이 정책적 압박을 하네요. 기준금리 더 내리라고. 기준금리를 자꾸 예. 손쉬우니까 내리라고 그러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주식시장이 활발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어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화랑은 진짜 기괴한 겁니다.
경제 바탕은 다 뒤질기 직전인데 주식시장은 활발한 거예요. 돈이 돈을 먹는 이런 이상한 시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의 사회? 뭐 이렇게. 아니 뭐 그런 거 다 치고 문제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은퇴생활자들이 지속하게 압박을 받습니다. 은퇴생활자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60인데 30년 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후 대비는 30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금리가 뭐 한 1%포인트, 한 1.5%포인트 차이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그냥 수치로 보면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뭐 예를 들어 은퇴를 하고 퇴직금 받고 뭐 이것저것 모은 거 뭐 예를 들어 한 4, 5억 현금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뭐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로 그냥 편히 살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 2%포인트 차이에 의해서 생활의 수준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19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들 예. 700만 명입니다.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 한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60년생이면은 56 아닙니까? 예. 그죠? 이게 63년생이면은 53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가 지금 53살, 4살 되고 사실 직장에서는 54, 5세 되면은 아웃입니다. 보통 정년이 53세, 55세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금 그걸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간들도 어디 갈까요? 700만 명이 쏟아져 나오고 이미 한 절반 쏟아져 나왔고 앞으로 나머지 반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금리 내리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KDI도 예, 이 기준금리 내리면 더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하고 또 세수, 예, 이게 목표대로 거치고 구조개혁이 성과를 낸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장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KDI는 덧붙였습니다. 3.0 여기서 더 하락하겠네요. 예. 지금 상태로는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2%만 되어도 다행이야. 나는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을까 걱정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3%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걱정스럽습니다. 한겨레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 경기 부진 책임 크다. 경기가 부진한 것은 KDI가 밝힌 대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주요 시장인 중국 등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데다 일본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죠. 올해 들어 4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수는 개선 기미가 있지만 여전히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경제가 활기를 띠지 못하면 사회 전체로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이 큰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물론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죠.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로는 여러 대응책을 쏟아냅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41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대기업들을 향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파격적인 모습도 나름대로 보였죠. 정책 수단에는 무리한 것이 없지 않았으나 기대를 품게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그러니까 정책 시행한지요. 그런데도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양책은 세수 부족으로 원래 발표한 규모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임금 인상 촉구 발언에서 보듯이 최 부총리가 말만 꺼내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정책도 있습니다. 그가 경기 부진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함을 일러주는 얘기 아니겠나. 최 부총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기 부양이라는 말이 참 웃기는 겁니다. 어떤 연구자의 얘기인데 내가 이름은 잘 기억이 외국의 유명한 연구자야. 이 내수가 부진할 때 보통 정부들은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시키면은 그 돈이 바로 소비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축을 하려고 해요. 사내 유보를 자꾸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기업이 덩치를 키우는 것은 불안게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중소기업들 다 망해 나가니까 그때 싸게 인수해가지고 덩치를 확 키우거든요. 미국에서도 거대 기업이 생긴 것은 다 경제 불황 때 생겨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수십조 원을 해도 실제 소비자들, 국민들에게 가는 것은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정치자금을 내려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저기 출마하려고 이 선거 브로커 들을 때 돈을 있는 대로 줬는데 그 돈이 실제 유권자한테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가잖아. 다 중간에서 다 떼먹는 거지. 그래서 직접 돈을 쥐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지예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근데 최경환은 철저하게 이 과거 구태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태의 초이노믹스를 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건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권력 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권력 교체되기 한 2년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그냥 망하지 않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오늘 성장률 2%면 다행히 있죠. 저는 박근혜 정권 임기 중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정말 걱정돼요. 그런 지경이 된다면은 진짜 뭐 이거 내수 서민경제 이거는 뭐 지금도 어렵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부동산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네. 글쎄요 또 어느샌가 또 부동산 얘기도 좀 많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것도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딱히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게 아니면 부동산을 부양을 시키면은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사줄 사람들이 돈이 그렇죠. 있어야 가능한 건데 아니 부자들이야 이번에 재미 좀 많이 봤겠지. 재미 많이 봤을 겁니다. 극소수. 예. 예. 근데 집을 10채 20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이 젊은 어린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내가 열심히 모아서 조금 융자해가지고 이제 곧 내가 사겠다. 좋은 매물만 나와라. 뭐 이래야 될 텐데. 신혼부부가 살려면 17평이나 22평은 돼야 될 건데. 그렇죠. 아파트. 엄두가 안 나니까. 17평짜리라도 요즘 한 3, 4억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하게 사는 친구들 중에 그런 꿈꾸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게 아주 분명한 우리의 지금 스코어인데 자꾸 뭐 하니 뭐 어떡합니까? 살 사람은 지금 없는데. 뭐 이율도 낮으니까 3, 4억 모으려면은 참 진짜 500만 원씩 저축해도 1년에 6천만 원인데. 그렇죠. 예. 500만 원씩 모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못 모으죠. 아니 저기 황교안 장관 예전에 로펌에서처럼 한 달에 그렇죠, 한 1억 받으면 그럼 뭐 금방 되지. 뭐 석 달이면 집안째야. 그러니까요. 아유 부럽습니다 진짜. 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